시간여행 그리고 순간이동과 같은 이야기는 소설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해만 해도 시간을 거스르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책이나 영화 또는 TV 프로그램이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다가 물리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매혹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순간이동의 미스터리를 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스타트rek에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이자 세계 과학 축제의 공동 설립자인 브라이언 그린은 순간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이동은 사실 꽤 이상한 아이디어 중 하나이며 현재 물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사람들을 이곳 저곳으로 텔레포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입자는 순간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위치에서 입자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정확히 동일한 속성 그리고 정확히 동일한 양자의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여기에 있던 입자에서 다른 곳에 하나의 입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과정 자체가 여기 있는 기존 입자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이 프로세스가 끝났을 때 존재하는 이 입자의 유일한 모습은 새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실제로 실험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양자 물리학의 기초에 대한 선구적인 개념 및 실험적 공헌으로 영국 물리학연구소의 첫 아이작 뉴턴의 메달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양자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엔나 대학의 물리학 교수이자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의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연구소의 선임 물리학자인 안톤 제일잉어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였고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독립 큐비트의 양자 순간이동에 대한 그의 첫 번째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 작업을 자유롭게 전파되는 순간이동 큐비트의 양자 순간이동을 위한 소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확장했습니다.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인 테네리페에서 같은 제도의 다른 곳에 위치한 섬 라팔마까지 144km에 걸친 거리로 입자를 순간 이동합니다. 이러한 양자 순간 이동은 현대 기술에 있어 많은 양자 정보 프로토콜에서 매우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이것은 양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양자 컴퓨터 내에서 게이트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이러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직까지는 양자에 한해서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큰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처럼 양자의 순간이동이 가능하다면 사람처럼 큰 것도 순간이동 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개별 입자에 사용되는 절차는 단순하게 작던 크던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입자를 만들기 위해 그것들을 확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수백 년 또는 언젠가 아마도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테이블 위에 있을지 말입니다. 우리 일생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치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제가 아닐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일부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경우 순간이동에 대한 진실은 허구보다 더욱 허구처럼 보입니다. 많은 순간이동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16세기에 발생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1593년 10월 24일 밤, 스페인의 군인이었던 질 페레즈는 당시 필리핀 마닐라의 플라사 데 아르마스라고 하는 메인 광장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스페인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초기에 스페인의 군인이었습니다.
시민경비대라는 의미인 구아르디아 11의 일원으로 총독이 있던 궁전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전날인 1593년 10월 23일 7대 총독이었던 고미즈 페리즈 다스마리나스가 몰루카스의 원정을 나갔다가 그만 중국 해적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당시 다스마리나스 총독의 죽음은 그가 후임자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수선한 상태가 되었으며 몇몇 저명한 스페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따라서 군대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병사 또한 매우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돼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페레즈는 매우 어지럽고 지치기 시작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궁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경비를 서는 동안 그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졸음이 그를 덮치기 시작했고 그는 벽에 기대어 무심코 눈을 감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놀라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벽에 기대어 몇 초간 졸다가 눈을 떴을 뿐인데 자신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는 눈을 뜨자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그가 잠들기 전에 인식하고 있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마치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너무나 익숙했던 자신이 있어야 할 필리핀의 풍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보초를 서다 깜빡 졸았던 그는 깨어나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던 행인에게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딘지 물었을 때 그는 멕시코시티의 마요르 광장인 지금은 소칼로로 알려진 곳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거리를 헤매고 있던 그를 뉴스페인의 경비원들이 수상하게 여겨 그에게 누구냐고 물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페인 군인 질 페레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자신에게 질문한 병사들에게 마닐라에 있어야 할 자신이 도대체 이곳에 어째서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멕시코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깜빡 졸기 전에는 그곳으로부터 무려 14,211km 떨어진 필리핀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페레즈는 마닐라 총독이 중국의 해적들에 의해서 암살되기 전날에도 그곳에 있었다고 경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 멕시코 해안까지 당시에는 배로 이동하는 데만 최소 2달이나 걸리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멕시코의 수도에 도착하려면 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가 설명하고 있던 내용은 얼토당토하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군인 질 페레즈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이 순간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으며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페레즈의 황당한 주장과 이상한 마닐라 유니폼의 모습에 그를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뉴스페인 총독인 루이스 데 벨라스코가 있는 당국에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당국에 끌려간 질은 신성한 종교재판소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구역질 나도록 반복해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페레즈는 다스마리나스 총독의 암살을 포함하여 그들의 모든 질문에 매우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듣던 그곳의 총독이 페레즈의 설명에 만족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후에 그는 추가 신문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종교 재판으로 알려진 것을 행하기 위해 성무실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페레즈는 멕시코에서 카리브의 산토 도밍고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탈영에 대한 죄목과 악마의 종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럽고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페레즈는 모든 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당국에 협조했습니다. 게다가 더욱 재밌는 것은
그는 필리핀의 정글 남자들과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감옥에 가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고 그의 선한 행실과 더불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처럼 너무나 독특한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페레즈는 60일 이상의 감금 생활 속에서 자신의 불행한 형편을 간수와 죄수 그리고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 누구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운명이 마치 마법처럼 그에게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스페인 갤리선이 아카풀코에 도착하여 필리핀 총독을 중국 해적들이 암살했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그런 소식은 멕시코 당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2달 전의 페레즈의 주장과 모두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승객들을 소환하여 페레즈가 실제로 마닐라의 궁전의 경비원으로 일한 것이 맞는지 얼굴 대면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침 마닐라에서 온 배에는 페레즈의 동료 중 하나였던 스페인 군인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당연히 페레즈를 알아보고 10월 23일 필리핀에서 그를 보았었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이 드러나자 당국은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던 죄수 페레즈를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드디어 누명을 벗고 석방되어 다음 배로 마닐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페레즈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많은 민속학자를 포함한 여러 작가의 책과 이야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군인 질 페레즈의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한 프레이 가스파르 데 산아구스틴은 1968년에 출판된 필리핀 제도의 시간적, 영적 정복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군인 질 페레즈의 순간이동에 대해 썼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593년 10월 어느 날 7대 총독이었던 고미즈 베리즈 다즈마리나스가 몰루카스의 원정을 나갔다가 중국 해적에게 암살당한 바로 그 다음 날 마닐라에 있던 관계자 외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사실이 어떤 환상적인 현상을 통해 멕시코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닐라 성벽에 있는 보초소에서 근무하던 한 병사는 자신의 총독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에도 자신의 무기를 들고 비상 근무를 하던 중 깜빡 졸게 된 후에 자신이 근무하던 마닐라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무려 9,000에리 이상 떨어져 있는 멕시코 마유루 광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질 페레즈의 순간이동의 이야기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건의 순서에 맞는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매우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그것을 여전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로 2달이나 걸리던 당시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당시의 놀라운 자연적인 힘에 의한 현상이었을까요? 또는 누군가 어디서 조용히 지켜보다 당시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한 기술적인 실험이었을까요? 바다의 민족, 그들은 누구인가? 바다민족은 후기 청동기 시대 붕괴가 있던 시기 전후에 한동안 고대 이집트와 동지중해의 다른 지역을 공격했다고 알려진 항해 연합을 지칭합니다. 19세기에 이런 개념이 생성된 후에
바다민족에 의한 각 지역에 대한 침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 바다민족의 기원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다민족이 서부 소아시아에게 지중해 섬 및 남부 유럽과 같은 여러 다른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고고학적 비문에는 이들이 각 지역에 침략하여 이주한 것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지중해 동부를 항해하여 청동기 말기에 아나톨리아, 시리아, 페니키아, 가나안, 키프로스 및 이집트를 침략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집트 학자였던 임마누엘 드 루지는 1855년에 람세스 3세의 8년을 기록한 그의 저술에서 퍼플르 드라메라는 문자 그대로 바다의 사람들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 19세기 후반 이후 바다 민족이라는 용어와 관련한 이주 이론이 대중화하기에 이르렀죠. 하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이주 이론은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바다민족은 대부분 현대 학자의 눈에 명확한 식별이 되지 않은 채 매우 다양한 바다 그룹의 기원에 대한 가설은 수많은 추측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기존 이론에서는 이들을 여러 에게의 부족, 중부 유럽의 습격자, 해적 등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난민이 되어 흩어진 군인이라든지 지진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 사람들이다 라는 다양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죠. 이처럼 다양한 이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당시를 살펴보면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는 매우 혼란스러운 폭력적인 시기였으며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하여 고대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런 한 시대의 붕괴로 이어진 원인으로 보이는 세 가지의 주요 세계적인 지정학적 영향은 아마도 상황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그 첫째로 청동기 시대 붕괴 전 50년 동안 많은 파괴적인 지진과 화산 등이 동부 지중해를 뒤흔들었고 아마도 이 지역의 경제적인 안정을 말살시켜 수많은 정착지를 버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진 현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심각한 굶주림을 유발시킨 300년 동안의 가뭄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동지중해 무역로의 안전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된 크레타 미노아의 해군 패권에 달려 있었지만 당시 해상 선박의 상황은 항해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의 핵심은 구리와 수입 주석을 결합해야 하는 합금이었기 때문에 이 무역에 대한 사소한 방해조차도 고대 청동기 시대 문명의 존재를 위협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리는 동부 지중해에 풍부했지만 주석의 경우 사실 현재는 충분한 양의 주석이 아프가니스탄과 코온월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고대 당시 유럽 대륙에서는 매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지에 기반을 둔 이집트의 신왕국과 소아시아의 히타이트 제국은 둘 다 수세기 동안 지중해 동부를 지배했으나 그들 사이의 부분적인 영토의 이중 합병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두 강대국을 직접적인 경쟁으로 몰아넣었고 이것은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7세기 비잔틴 사산조 전쟁이 장기간의 군사적 피로를 초래한 것처럼 이집트와 히타이트 권력 사이에 매우 빠른 충돌로 그만 쇠약의 기간을 빨리 앞당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경제와 공급망의 불안정, 자연재해, 그리고 만연한 기근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가 되었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정치는 제국의 패권을 단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긴 턱수염과 뿔 달린 투구, 그리고 무시무시한 전투의 함성을 지닌 알 수 없는 외지의 약탈자들이 바다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당시 문명의 안전성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바다로부터 온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을 때 당시 동부 지중해의 사람들이 겪었을 혼란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한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집트와 히타이트의 권력은 그만 영구적으로 분열되었고 최소한의 영향력만 남거나 완전히 해체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다 민족의 도착이었습니다. 이들이 침략한 것으로 보이는 주요 이정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원전 1208년
이집트의 메르넵타 왕이 나일 삼각주에서 바다 민족과 리비아인의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기원전 1180년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기원전 1180년에서 1176년 페니키아 도시를 제외하고 레반트가 함락되었습니다. 기원전 1176년 이집트의 람세스 3세 왕은 육지와 바다를 통한 바다 민족의 공격을 막고 그들이 차지한 땅을 그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바다 민족이라는 이름은 청동기 시대 후기 말에 행해진 급작스런 습격과 침략을 통해서 동지중해 정치를 황폐화시킨 9개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보이는 항해 연합에 관한 포괄적인 이론을 말합니다. 바다민족은 3세기 동안 지속된 고대 역사 암흑기에서 청동기 시대 왕의 통치 문화에 대한 붕괴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지만 페니키아 도시의 경우는 오히려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000년 전의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블레셋, 이스라엘의 단지파, 사르데냐의 누라기족 등의 조상으로 간주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바다민족의 침공은 고대 국가의 전례 없는 대규모의 이주를 발생시켰고 이집트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시기 중 하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해양민족 이론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바다민족의 침략을 에게와 연결했지만 그들은 애초에 이집트 비문에서 그들의 이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궁극적으로 바다민족 이야기가 비문 자체보다는 비문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 추측일 뿐이라고 결론짓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바다민족에 대한 언급이 9개 그룹 중 3개 그룹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 이야기가 이집트 자료에 언급된 전체 민족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주요 바다민족에 대한 이론이 근본적으로 빅토리아 서사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연대나 기록의 모순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나일강 삼각주에 대한 동일한 공격은 연대기 기록자들 간에 무려 30년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 침략자들 중 일부를 북부 시리아에서 히타이트와 싸우는 이집트 군대 용병이나 포로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갑작스럽고 순차적인 사건으로 설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어적 해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기록의 번역에 있어서 바닷물의 바다가 아니라 그것이 단물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양민족 또는 바다민족에 대한 추측의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이론의 잠재력을 완전히 무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러한 바다민족의 이론은 결과적으로 외국 그리고 해양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관련 그룹 각각의 틀에 가두어버리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민족 이론이 처음으로 등장하던 당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시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시각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단순하게 바라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침략한 주력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는 당시 상황에서 그들의 영토에만 적들이 쳐들어왔으며 다른 지역의 빠른 전황 소식을 듣거나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비문과 시각적인 표현으로서 여러 별개의 그룹을 명확하게 명명하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셔든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은 마치 아메리카 대륙의 다양한 토착 인구를 지칭하기 위해 인디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셔든이 어디 사람이고 어느 국가, 민족, 문화 등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역사적인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셔든 또는 다른 번역으로 샤다나는 이집트 신왕국에 대한 바다 민족의 침공과 관련된 9개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셔든의 역사는 객관적인 역사적 서술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다양한 이집트 비문과 시각적 표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셔든의 연대는 학문적 해석에 크게 의존하는데 역사가와 학자들은 적어도 기원전 13세기 중반 이집트에 셔든이 있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셔든은 파라오 람세스 2세, 그의 통치기간 동안 리비아인 및 기타 해양민족과 함께
이집트의 외국 침략자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람세스 2세의 히타이트와의 전쟁에서 동맹국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고대 이집트 제19왕조 제4대 파라오였던 프타신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메렌프타 또는 메르넵타의 통치 아래 이집트를 침공하는 동안 다시 침략자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셔드는 람세스 3세 시대에 이집트의 많은 적들의 동맹으로 묘사되었죠. 그러나 이들에 대한 언급의 빈도는 람세스 3세의 후계자의 후속 통치 기간 동안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셔든에 대한 첫 번째 특정된 언급은 람세스 2세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셔든이 이집트 해안을 습격하려고 시도했을 때 두 번째 해에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후에 이 전사들 중 다수를 자신의 개인 경비병으로 통합했던 것이죠. 람세스 2세가 타니스의 비석에 쓴 비문에는 셔든 해적들의 습격과 그 이후의 패배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에 끊임없이 가한 위협에 대해 말하고 있었고 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도 전투 방법을 알지 못했던 제 멋대로인 셔든은 바다 한가운데서 전함을 타고 대담하게 항해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편 많은 정황들로 미뤄볼 때 셔든이 람세스 3세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후계자들에게까지 계속 지속되었던 중앙 집중화된 동화 정책을 통해서 셔든은 결국 이집트 사회에 통합되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셔든에 대한 표현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둥근 방패와 창, 덕크 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어떤 경우에는 코르셋과 킬트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의 주요 특징은 뿔이 있는 투구였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원형의 장신구가 있었으며 그들의 코르셋은 블레셋 사람들이 입는 것과 비슷하게 보였다. 이러한 내용들과 함께 그들이 당시 사용했던 셔든검은 그 후 유럽 단검의 확대로 발전이 되었으며 이것이 보헤미안 주석의 개발과 아마도 관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람세스 2세가 침략자를 물리치고 그들 중 일부를 사로잡는 데 성공한 후에 람세스는 자신의 카데시 비문에서 셔든 포로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경비대에 편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중앙에 돌출된 공이 있는 뿔이 있는 헬멧, 그리고 둥근 방패와 위대한 나우의 검으로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셔든을 포함한 바닷사람들의 또 다른 침공은 람세스 2세의 아들 메르넵타와 람세스 3세에게 패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1100년경에 쓰여진 이집트의 저작인 아메노페의 오노마스티콘에서는 가나안에서 셔든의 존재를 기록했는데 파라오 람세스 3세에게 패배한 후 그들은 다른 해양 민족들과 함께 이집트의 통치에 따라 그 영토에 정착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논쟁이 있었던 그들은 셔든, 데니엔, 에크웨시, 루카, 펠레셋, 세켈레시, 테레시, 치커, 웨시 등의 9그룹으로 불렸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원에 대한 가설들이 있는데 그것은 블레셋 가설, 그리고 미노아 가설, 그리스 이주 가설, 트로이 목마 가설, 미켄의 전쟁 가설, 그리고 지중해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사르데냐 문명의 누라직 및 이탈리아 사람들의 가설, 그리고 아나톨리아 기근 가설과 지중해 동부 쪽 외부 침략자 가설 등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설에는 또다시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람세스와 바다 민족들 사이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전투가 어디서 벌어졌는지는 몰라도 최종 결과는 마침내 그들 바다 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결국에는 멈추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주로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지게 된 넓은 땅에 정착한 펠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서쪽으로 항해하여 그곳에 정착한 부족의 이름이 주어진 섬에 정착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시실리에 정착한 세켈레시, 그리고 사디니아에 정착한 셔든처럼 말이죠. 이러한 바다민족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장대한 전투 시리즈에서
승자와 패자를 분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요한 패자는 완전히 파괴되고 재건되지 못한 우가리트시, 그리고 파괴되어 유프라테스 강에 잔해만 남은 히타이트 제국과 그리고 치명상을 입은 미케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레반트를 잃은 이집트, 그것은 황폐화가 되어 이전에 자신들의 형체만 남긴 채 그림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다민족 연합을 구성한 승자는 아나톨리아와 그 북쪽과 서쪽의 땅에서 온 부족으로서 레반트와 지중해를 가로질러 섬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었으며 흑해의 아나톨리아 북쪽에 있는 그들의 원래 땅과 히타이트 영토의 중심부를 자신들의 영토에 추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승자는 자기 땅에 남아있었지만 히타이트 땅의 일부를 추가하고 에게와 육지로 향했던 바다민족의 대량 이주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페니키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다민족의 공격으로 파괴적인 힘을 받아 페니키아의 강력한 적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파괴되었습니다. 페니키아 도시들은 주변에서 일어난 이 황폐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였던 것이죠. 역사적인 기록은 키프로스, 에게에, 시칠리아, 사르데냐, 북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그리고 스페인에 그들의 교육소를 배치함으로써 매우 빠르게 그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만든 도시로 보이는 것들 중에는 모로코의 릭시스, 살라, 모가도르, 그리고 팅기스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언급하지 않은 곳은 많지만 당시 바다민족의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강력했던 적들이 모두 파괴가 되자 페니키아인들은 모로코에서 레반트까지 뻗어있는 강력하고 부유한 해상 무역 제국을 탄생시켰던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별도의 연구로 기록되어 있던 바다민족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모아서 검토한 결과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민족이 누구인지, 무엇이 그들을 몰아갔는지, 그들이 취한 행동과 정착지를 좀 더 잘 볼 수 있지만 그들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이제 명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다민족 혹은 바다 사람들이 남겼던 그들의 유산은 지중해에서 오래된 세력을 강제로 제거했고 이제 막 싹이 트려는 땅을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시간이 지나서 그리스와 로마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일반적으로 자주 간과되고 있는 페니키아인들과 함께 서구 문명의 씨앗을 뿌리는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든 것은 매우 적은 자료에 의한 추측일 뿐 그들의 진정한 출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끝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는 각각의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으나 여기서 모두 언급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요점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말고도 바닷사람들이 레무리아나 아틀란티스인이라는 기원설도 있지만 그에 관련한 내용은 기존 연상들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은 눈이 무엇이 문제냐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눈동자 전체가 검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명 검은 눈의 아이, 그들은 누구일까요? 수많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상하고도 왠지 소름 끼치는 존재 중 하나일 수 있는 검은 눈의 아이는 대략 9살에서 16살 사이의 어린이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체격과 행동을 보이지만 그 눈은 이 세상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동자도 홍채도 그리고 공막조차도 구별할 수 없는 그들의 눈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사악한 존재들처럼 칠흑같이 검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옷을 입거나 때로는 약간 구식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나이에 비해서 너무나 성숙한 어조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집이나 차 앞에서 자신들이 길을 잃은 모습을 하고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처럼 그저 무기력하게 보이며
만일 상대가 집이나 차에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끈질기게 요청한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어떤 이유나 계기로 그들의 악마와 같은 눈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의 공포를 느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들은 대부분 즉시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게다가 이 아이들은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일종의 최면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이 종종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차나 집안에 그들의 신비한 요청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들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알 수 없는 심각한 공포를 느끼게 되어 그들의 눈에 띄기 직전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대해 기인하여 최면술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이야기는 1996년 저널리스트였던 브라이언 베델의 경험을 작성한 게시물에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논란이 많고 거짓으로 판명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실제로 논란은 있을지언정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봄과 여름 사이의 저녁, 그는 자신의 밀린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극장 앞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의 차에 앉아 자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적힌 수표에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서비스업체 사무실에 무인 우편함에 자신에게 온 청구 요금에 대한 수표를 넣을 작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그의 가장 두려운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에 앉아 있었을 때 9살에서 12살 사이로 보이는 두 소년이 그의 자동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묘사한 바에 의하면 소년들의 인상착의는 대충 이러했습니다. 어느 정도 유순해 보이고 올리브색 피부를 한 곱슬머리의 소년과 빨간 머리에 창백한 피부에 주근깨가 있는 소년이었다는 것이었죠. 소년들은 후드가 달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첫 번째 소년은 자신들이 모탈 컴뱃 시사회를 보기 위해 극장에 왔지만 집에서 나올 때 그만 돈을 놔두고 와버렸다고 설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가지고 다시 극장으로 오기 위해 자신들의 집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계속되는 이 순간 동안 그는 몹시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를 계속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단지 2명의 어린아이일 뿐이고 총도 없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차문을 열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을 태워주기 위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소년의 후드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분명한 얼굴이 보였고 그 소년의 칠흑 같은 검은 눈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이 본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즘 심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외계인이나 뱀파이어에게 보이는 눈과 매우 비슷한 종류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별이 없는 밤에 2개의 거대한 소용돌이와 같은 마치 영혼 없는 구체가 그들의 눈에 달려 있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시 그는 너무 놀라고 공포스러웠던 자신의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그 소년들에게 몇 가지 핑계를 대고는 자신의 차에 기어를 당기고 급히 그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이상한 느낌과 함께 급히 출발한 그는 그들에게 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차에서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백미러를 보아도 머리를 돌려 다시 한번 뒤의 주위를 살펴보아도
당연히 그곳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단지 몇 초 만에 사라진 것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그날 밤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자신이 겪은 믿을 수 없는 경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경험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중 누군가에게 의해서 곧 그의 이야기는 인터넷에 들불처럼 퍼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유명한 저널리스트의 개인적인 경험은 곧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일이 실제라고 믿었지만 그와 반대로 일부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 그가 겪었던 경험의 이야기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2012년 공포영화 블랙 아이드 키즈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영화 제작 감독은 소름 끼치는 아이들에 대한 몇 년간 떠돌아다니는 도시 전설의 이야기가 매우 매혹적이라고 생각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2014년 9월에 영국의 신문 데일리 스타에서는 스태퍼드셔에서 유령이 출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검은 눈의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그 장소를 찾아간 유령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사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검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 외계인이거나 뱀파이어 또는 유령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 저술가인 샤론 힐은 이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그는 검은 눈동자의 아이와의 만남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 이야기가 마치 친구의 유령 이야기처럼 전해지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힐은 그 전설이 유령의 검은 개와 같은 전형적이고 으스스한 민속 이야기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는 초자연적이지 않고 실제 최초의 만남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죠. 한편 예전에 TV 드라마 시리즈였던 엑스파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검은 눈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검은 기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러시아인에 의해서 검은 암이라고 불리며 석유 미장지에서 지구 지하에서 번성한 외계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형 몸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들의 몸을 통제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감각을 느끼고 자신들의 의사소통도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외계인 식민지 개척자들의 생명으로 밝혀졌으며 그들은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종족을 번식시키고 다른 외계 종족을 감염시키는데 이 검은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비윤리적인 인간들이 외계인 콜로니스트들과 협력하여 지구 식민지화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대중들에게 이 검은 기름 또는 검은 암에 대한 바이러스를 이용할 전달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무차별적으로 쏘는 극도로 공격적인 아프리카 꿀벌에 의해서 바이러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꿀벌을 유인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작물을 통해서 검은 기름 바이러스를 옮길 작정이었습니다. 벌은 인류를 식민지하기 위해 풀려날 것이었고 이후 감염된 인간들은 모두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 동참한 인간들은 만일을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리에 이에 대한 백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코드명이 뷰티 컨트롤이라고 불리던 이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 경쟁자인 러시아의 그림자 세력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하나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계인 식민학 계획에 협력하기 위한 음모는 일부 자신들의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형질전환 옥수수에 대해 검은 기름이 합체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구현되었습니다. 그들이 남극의 외계 우주선에 있는 동안 스컬리에게 투여된 완전하지 않게 개발된 약한 백신이 그녀의 감염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체 우주선이 그동안 자신들이 머물던 지하 거주지를 떠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반쯤 성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모자들과 함께 멀더와 스컬리도 이러한 계기로 검은 기름이 숙주의 몸을 차지하거나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체 내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검은 기름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에서 임신하면 인간 숙주는 96시간, 즉 4일 후에 미성숙한 외계인 형태를 잉태하지만 만일 주변 온도가 크게 상승하면 더 빨리 숙주를 죽이고 태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엑스파일에 등장한 이야기와 오늘의 검은 눈의 아이들은 서로 관련이 없겠지만 이야기 자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엑스파일에서는 그 특수 효과를 위해 검은 기름의 시각 효과에 당밀과 초콜릿 시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 중심에 있는 한 남자의 경험 이야기에서 당시에 그 소년들이 당밀과 초콜릿 시럽을 사용해 일부러 그를 놀라게 했을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목격한 것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면 과연 당시 소년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처럼 이상한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미주 일대와 서유럽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등에서도 목격담이 나오는 매우 이상한 소년과 소녀들입니다. 자꾸만 집이나 차 안에 진입하려고 하지만 주인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며 만일 못 들어가면 대신 섬뜩하게 그 안을 노려보다 조용히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자유로에 나타난다는 귀신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어린아이가 아닌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처녀처럼 보이는 것이었으며 그것의 눈 전체가 검은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킥보드를 타던 5살 정도의 꼬마 아이가 눈에 흰자가 없는 검은색 뿐이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동네를 배회하던 눈에 흰자위가 없는 꼬마아이의 목격담이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 당시 홍콩 경찰이 수사를 벌인 적도 있었지만 결국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나 유럽 등에서는 외계인이나 뱀파이어, 마귀, 그리고 시간여행자 또는 다른 차원의 사람 등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아시아에서는 귀신의 일종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남아시아와 중동에서는 전통적인 요괴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중 그 일부분은 허구인 것도 있겠으나 목격담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고 상세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 전부 허구는 아닐 존재의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들은 희귀한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가능성 속의 이야기에서 특수한 존재였던 것일까요? 때는 1947년 6월 21일 초여름. 사건은 보트에 타고 있던 소년과 괴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것은 냉전이 시작되는 당시 UFO 음모계에서 매혹적인 수수께끼의 이야기로 주류 대중문화에 빠져들게 한 맨 인 블랙이라는 이야기의 등장에 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해롤드 달이란 사람은 자신의 아들인 찰스를 데리고 워싱턴 마우리 섬 동부 해안 근처 푸젯 사운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배 위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6개의 도넛 모양의 물체를 보았습니다. 얼마 후 그 중 하나는 약 1500피트로 떨어졌고 비가 내리듯 떨어진 용암이나 백색 금속과 유사한 물질의 일부가 해롤드 달의 아들 찰스와
그들의 가족인 개를 덮쳤고 개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달씨는 카메라로 비행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며 그것을 나중에 감독관인 프레드 크리스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크리스만은 확인을 위해서 직접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이상한 물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달씨에게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현재 식당에서 자신이 전날 경험한 내용을 그 검은 양복의 사나이에게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검은 양복의 사나이는 달씨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한다면 그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의를 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 있은 이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경찰관들은 그 당시 떨어진 금속의 물체가 알루미늄이며 아무런 이야기거리도 안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무척이나 수상했습니다. 당시 그 사건과 비행물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면밀히 조사 중이었던 케네스 아놀드 씨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던 그 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 있은 이후 조사차 그곳에 왔던 미군 장교는 그들이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우연처럼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앞서 언급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케네스 아놀드라는 사람도 비슷한 시기인 1947년 6월 24일에 수상한 무언가를 목격한 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놀드는 당시 최소 시속 1200마일, 다시 말해 약 1930km 정도로 추정되는 속도로 레이니어산을 지나가는 9개의 반짝이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앞서 언급한 달의 목격과 함께 미국에서 처음으로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뉴스의 보도를 통해서 향후 2에서 3주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보고되었고 수많은 목격을 포함하여 현대 UFO 목격의 공식적인 첫 번째 사례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격된 물체에 대한 아놀드 씨의 설명에 따라 언론이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비행 접시와 비행 디스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뉴멕시코주 로즈웰 사건은 1947년 7월에 일어났으므로 이 사건보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습니다. 이후 아놀드는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졌습니다. 그에 따른 나중에 1만 통이 넘는 편지와 끊임없는 전화를 받은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놀드는 어메이징 스토리의 편집자인 레이몬드 팔머 씨에게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팔머 씨는 아놀드에게 비행 접시의 조각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된 타코마의 두 항구에 서 있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좀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며 조사자금 명목으로 $200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당시 수상한 물체 중 하나가 그 중심 안쪽 어딘가에서 수천 장이 넘는 신문처럼 보이는 것을 뿜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처럼 보이는 것은 매우 가벼운 무게의 금속으로 판명된 흰색 유형의 금속이었습니다. 그때 항구에 있던 남자가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해롤드 달과 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당시 그 수상한 물체에서 용암의 암석과 유사한 물질을 방출하는 바람에 그것이 보트에 떨어져 당시 작업하던 사람의 팔이 부러지고 함께 있던 개까지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는 마우리 섬에서 그 수상한 잔해를 회수하고 목격했다고 보고한 항구 관리인의 동료인
프레드 그리스만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만은 아놀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백색의 금속 잔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아놀드는 공군에 연락했고 2명의 장교가 곧 조사를 위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교들은 미군 A2의 정보관이었는데 그들은 인터뷰를 진행하고 파편을 수집한 후에 기지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를 이륙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1일, 이른 시간에 2 장교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던 길에 자신들이 조종하던 B-25가 워싱턴주 켈소 외곽에서 그만 추락하여 앞서 언급한 대로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비행기는 원인 모를 화재를 당하여 추락하면서 2 장교가 죽었고 그렇게 UFO에 대한 주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1947년 6월 그 이후로도 9개의 우주선을 추가로 3번 이상 목격된 사례가 있었고 또한 로젤 사건도 터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1956년 공군 장교인 에드워드 러펠드 씨는 이러한 마우리섬 미스터리 전체가 더러운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부적인 사정이 있은 이후에 FBI는 이 사건을 조사하고 크림슨과 달의 목격이 사기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성한 내부 문서에서 매우 이상한 내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달씨가 당국의 의문을 품는다면 그 문제에 대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기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이 밝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 등장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에 대한 언급은 나중에 그레이 바커의 책 그들은 비행 접시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해서 다시 발표가 되어 유명한 만화 시리즈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맨 인 블랙의 이미지들과 함께 미국의 대중문화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맨 인 블랙은 대개 하나의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검은색의 정장과 모자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차를 몰았으며 2개에서 3개의 그룹으로 현장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FBI 요원으로 묘사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맨 인 블랙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들이 매우 이상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때론 빛나는 눈과 이상한 안색을 가지고 있었고 초자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필 패튼 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언론 보도에서 시작하여 민속의 이야기로 그리고 만화책으로 지금 영화로 변신한 그 이야기는 신화가 어떻게 점차 변형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최초의 사건으로부터 50여 년이 흘러 1997년에 맨 인 블랙이라는 영화가 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우리섬 사건 발생 이후 1949년 정부 보고서에서 그것이 비행 접시라고 기록된 것처럼 이 사건은 처음으로 비행 접시에 대해 널리 알려진 목격이었고 직접 접시 파편에 사람이 다치게 된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우리섬의 이야기는 세간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그레이 바커가 쓴 책에 의해서 마우리섬 사건에 관한 보고서 파일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바커 씨는 달씨를 근처 식당으로 아침 식사를 위해 데려갔었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와 1953년 알버트 벤더라는 젊은 UFO 조사가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 사이의 관계를 서로 연결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목격자 아놀드가 UFO의 시대를 시작한 것이라면 당시 이상한 물체에 관심이 많았던 벤더는 자신은 검은 복장 남성들에 의해서 재앙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벤더는 자신을 찾아온 검은 복장의 남자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세 남자가 얼굴에 위협적인 표정을 지으며 내게 다가왔고 고압적인 특정한 요구를 하였다. 라고 말이죠. 어찌됐건 바커의 책으로 인해서 맨인 블랙에 대한 개념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책이 출판되기 전에 비행접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그룹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벤더 씨 또는 그를 방문한 맨인 블랙의 사나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962년에 벤더 씨가 쓴 비행접시와 세 남자에서 바커 씨보다 맨인 블랙을 훨씬 더 무서운 대상으로 묘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처럼 보였지만 홈버그의 스타일과 비슷한 모자를 썼습니다. 모자로 인해 얼굴이 부분적으로 가려져 분명하게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 모두 갑자기 눈이 손전등의 전구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 그것으로 인해 통증이 왔고 나는 거의 그것을 참기 어려워졌을 때 그것들은 마치 내 영혼을 태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그들의 목격 및 경험들과 함께 여전히 검은 복장의 그들에 대해서 외계인이나 혹은 극비 기밀부서 사람들이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 그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검은 복장의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단지 유행처럼 번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남아있을 뿐일까요?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803년) 지금의 이바라키현이라고 불리는 곳의 해변에서 일어난 우츠로 분해라는 공허한 배 또는 텅 빈 배라고 하는 것에 관한 신비한 전설 이야기입니다. 마치 UFO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또는 일본의 솥을 엎어놓은 듯 보이기도 한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은 1825년 일본의 에도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작자는 일본 고전 문학 분야에 널리 알려진 극작가인 교쿠테이 바킨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려졌다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매우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작자의 상상력으로만 그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 그림 속의 그것과 직접 만났었던 걸까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은 바킨의 글에 수록되어 있는 우츠로 부네노 반조라는 짧은 이야기로 일본 해안에 표류하다 도착한 수수께끼의 우츠로 부네와 그것에 타고 있었던 수상한 이방인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츠로 부네는 텅 빈 배이며 반조, 이것은 이방인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배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이상한 모양이었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여성의 모습 또한 신비하고 낯선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상상을 소설화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킨의 글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무려 8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 전설에는 그렇게 여러 버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는 1803년 어부들에 의해서 해안 가까이에 떠있는 배라고 생각되는 특이한 물체가 관찰되었습니다. 어부들은 자신들의 배를 타고 나가서 그것을 잡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배는 둥글고 일본 냄비와 비슷했으며 지름이 약 5.5m에 해당했습니다. 그 바닥은 철로 만들어졌으며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했습니다. 윗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정면을 바라볼 수 있었고
배 안에는 20세 전후의 미모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약 5자쿠, 즉 1.5m 정도였으며 분홍색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과 눈썹은 붉고 등 아래로 내려오는 흰 머리카락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매력적인 얼굴을 가졌고 그녀가 입는 옷은 스타일이 낯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언어는 전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고 그녀는 또한 신비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아주 단단히 소중히 지키고 아무도 그것을 열거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매우 부드러울 것처럼 보이는 양탄자 같은 것이 2개 있었고 배에 사용된 재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배에는 약 4리터 정도의 물이 있었고 음식으로는 과자처럼 보이는 것과 다져진 고기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생소한 패턴의 찻그릇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가 한 일은 미소를 짓거나 멍한 표정을 짓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부들 중 노인 한 사람은 그녀가 처벌로서 자신의 조국에 의해 바다에 버려졌을 것이며 남편의 머리가 그녀가 지키고 있던 상자에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였던 막부가 이것을 알아차리면 성가시게 될 것 같아 그녀를 배에 다시 태우고 바다에 밀어넣어 다시 표류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림의 이야기는 수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며 그 내용을 묘사하는 다양한 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에 적힌 글씨는 배 안에 쓰였다고 하는 생소한 글자이며 오른쪽에도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오늘날 우리가 비행접시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일본 요리 냄비인 카마와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그림은 UFO에 대한 지지자들과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외계인의 존재와 지구인과의 만남에 대한 증거라고 주장하기에 확실히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그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혹시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서 어떠한 사유로 커다란 배를 타다 좌초되어 배에 있던 선원들의 음식 조리용인 커다란 냄비를 탄 채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다른 언어와 옷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냄비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윗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냄비는 없었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 이상한 배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 여자는 판도라였으며 그녀가 소중히 들고 있던 상자는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이러한 많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문헌의 그 그림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상자를 들고 있는 여자와 배는 물론 그 이야기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문헌에 다시 실리는 경우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나 많은 8곳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것은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이 우주로 분해의 이야기는 작가 박힌이 상상하여 적은 글이 아닌 당시 에도 시대의 기묘한 이야기로서 널리 구전으로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민속학자 야나기타 쿠니오에 의하면 우츠로 분해의 전설은 일본 각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전래되어 오던 이야기로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허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 오랜 구전 전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는 속담처럼 그 정확한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많은 문헌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니
비록 그것이 UFO와의 조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로분의 이야기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속학자의 말처럼 도시 전설 같은 그저 창작물이었을까요? 원래 바킨의 그림은 수필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가 속하고 있던 호사가 그룹에서 각지의 괴담을 책에 정리한 것에 포함되어 있던 이상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 이야기와 그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호사가가 베껴 전한 것과 이것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아쉽다. 만약 이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자세하게 들려주길 바란다. 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원래 대략적인 그림과 함께 간단한 문장에 서로 다른 자료가 존재했었고 바퀴는 단지 그것을 참고로 하면서 이것을 쓰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자료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것 외에 존재하는 또 다른 7점의 문헌들 중 흥미롭게도 박힌 것과 흡사한 그림이 그려진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시로 히로카타의 수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지만 바킨의 그림은 흑백이고 히로카타의 실제 원본인 채색이 되어 있는 텅 빈 배는 바킨의 원화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야시로 히로카타도 바킨과 마찬가지로 괴담을 쓰던 호사가 그룹의 멤버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그림이나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킨의 텅 빈 배는 모두 야시로의 히로카타의 자료가 원본이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킨의 글에서 내용을 아는 자가 만약 있으면 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호사가 그룹의 멤버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다른 자료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도대체 바킨은 어떤 자료를 참고하고 있던 것일까요? 바킨이 자료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쓴 당시보다 그 성립 연대가 오래된 오시쿠자키밖에 없었으며 다른 것은 바킨 이후의 시대에 쓰여진 것뿐입니다. 오시쿠자키의 그림과 문장은 확실히 조잡해 보이긴 하지만 바킨의 것과는 구도 자체가 별로 비슷하지 않고 그림의 왼쪽에 있는 우주 문자 같은 수수께끼의 문자도 바킨의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그 스토리도 그다지 비슷하지 않으므로 바킨이 이것을 모델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알려진 문서에는 그 어느 것도 바킨의 이야기의 원래 소재였다고 생각되는 것은 없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자료가 그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야말로 아마도 이 뭔가 부족한 설명에 텅 빈 배 사건의 이야기보다 훨씬 리얼한 상황을 전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왔는데 비록 조잡한 그림이기는 하지만 앞서 함께 본 그림의 배와 여자와 매우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혹시 텅 빈 배의 고문서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바킨의 그림이나 이것이나 그게 그것 같아서 처음에는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거기에 적힌 내용을 읽어보고 솔직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까지 어떤 문헌에도 언급되지 않았던 미지의 텅 빈 배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오래된 문서에 적힌 내용도 우리는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고
그 번역에 있어서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공통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화 3년 8월 이틀 히타치국 가마시군 아쿠치우라의 오가사와라로부터 호소를 받고 그곳에 갔는데 표류 선박이 있다는 것 이외에 자세한 것은 전혀 잘 알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런 이유로 고타요가 파견한 서양 전문가에게 물었지만 그들 역시 아무것도 몰랐다. 그 속에 비어있는 배의 안에는 21~22살로 보이는 여자가 혼자 타고 있고 이 미녀의 배에는 과자와 물이 많이 있었다. 음식으로 보이는 것에는 절인 고기 같은 것도 역시 많이 있었다. 그녀는 흰 상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절대로 보여주지 않고 무리하게 보려고 하면 그녀는 매우 분노를 했다. 그 배는 모든 주홍 색칠이 되어 있고 창문 유리가 있었으며 크기는 세로 14.5m, 가로 18.2m였다. 이상은 내가 에도에 당주를 있을 때의 이야기로서 그 일이 있은 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나가사키에 발령되어 부임했지만 결국 그녀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나중에도 밝혀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알려진 텅 빈 배 관련 자료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그 문헌마다 세부 사항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의 공통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교화 3년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 무대는 히타치국 현재 이바라키현의 바닷가라는 것, 그리고 UFO와 같은 모양의 배에 대한 용어는 텅 빈 배, 하늘배 등이라는 것, 그리고 동안의 미녀가 그곳에 혼자 타고 있었다는 것, 또한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는 외국 문자말로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 둡니다만 지금 소개하는 새로운 발견의 문서는 이것이 오리지널인지 사본인지도 모릅니다만 추측하건대 아마도 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무렵의 사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료로서는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독특한 내용은 그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본 친숙한 텅 빈 배의 그림이지만 사실은 이 문서에서는 텅 빈 배라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떠내려온 이국 배라는 취급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텅 빈 배 자료와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점으로서 다른 자료가 기담, 이상한 이야기 측면에서 이야기로서의 재미에 무게를 두고 있는 느낌이 강한 반면에 이 문서의 경우는 그 어디까지나 사무적으로 사건의 전말을 언급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정말 간단한 그림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래 이 문서는 박힌의 그것과 달리 사건 보고서라는 색상이 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필자는 처음부터 정교한 그림을 그릴 생각이 없이 단순히 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메모 정도의 간단한 일러스트를 곁들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의 그림은 박힌 같은 평범한 UFO 모양이 아니라 다소 둥그런 느낌이 납니다만 그 높이가 약 3.6m, 폭이 약 9m이므로 실제로는 이 그림만큼 둥글지 않고 더 펑퍼짐한 느낌일 것입니다. 게다가 배의 내용은 아쉽게도 더 이상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어서 타고 있던 여성과 그들의 소지품의 그림입니다. 여성도 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문서에서는 이방인 여자라는 호칭을 하지 않고 단지 여자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편 일부 기존 자료와 비슷한 묘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밥상 같은 상자가 그려져 있고 두 척 사방이라고 하는
박힌의 멍한 배의 묘사와 딱 일치하지만 그 상자의 모양은 박힌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서에서는 손에 들고 있던 것을 결코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이 문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자 모양이지만 두 척 사방이라고 하면 약 60cm 사방인 것입니다. 60cm라고 하면 꽤 큰 사이즈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렇게 큰 상자를 다른 자료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여성이 그녀의 옆구리에 안고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박힌의 그림에서는 60cm를 길쭉한 상자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고기 반죽이 담긴 항아리도 그려져 있고 또한 다른 자료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그 항아리에 무엇인가 무늬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이상한 옷도 꼭 언급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문서에서는 그녀의 헤어스타일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큼 그녀의 옷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본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교화 3년 2월 닷새 오가사와라 마모루님의 미나토에 이런 배가 좌초했다 라고 적혀있는 이 사건은 날짜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본 다른 자료와 거의 같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보슈의 미나토니 이것은 이야기의 무대가 기존의 문서에서는 예외 없이 히타치국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슈, 즉 안보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히타치 국가는 지금의 이바라키현, 안보 국가는 지금의 지바현 남쪽이므로 그 지역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은 그 텅 빈 배에 좌초된 지역의 수수께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가사와라의 지역은 히타치국이며 지금까지의 텅 빈 배 사건은 모두 이 히타치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점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타치국에서 오가사와라의 지역은 실제는 내륙이며 연안이 아닌 것이라는 흥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텅 빈 배는 바다에서 좌초하고 그 마지막은 또한 바다에 돌려보낸 것이므로 사건은 당연히 해안에서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가사와라의 지역은 해안이 아니라 바다에 접하지 않은 내륙인데 도대체 어떻게 내륙에 배가 표류되어 왔을 수 있을까요? 사건이 만약 히타치 나라가 아니라 이번의 문서처럼 안보국에서 일어났다고 상상해 본다면 아시다시피 안보국은 태평양에 접해 있는 관문이며 그곳에 이국의 배가 좌초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실제로 그러한 표류선 사건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가사와라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지만 문서에 따라 사건이 히타치의 나라가 아니라 안보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렇게 가정한다면 많은 자료에서 배가 도착한 위치인 하라야도리 또는 하라샤하마도 히타치국이 아니라 안보국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상대로 그곳을 발견할 수 있다면 기존의 정서를 크게 뒤집게 될 지금까지 히타치국에서 표류된 지역을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이유도 쉽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 200년 전의 지명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현지에서의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대대적인 조사는 할 수 없으므로 우선 시대는 조금 어긋나 있지만 비교적 상세한 지명이 표시된 지도인 후지미 13개주 전체 지도에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하라야도리 또는 하라샤하마에 해당하는 지명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그러한 지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수색 대상을 바꾸어 하라샤마 지명에 사가 붙은 것은 아마도 역사 또는 숙소나 관청에 대한 지명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풍석화에 나오는 한가로운 바닷가의 숙소의 풍경의 장소였을까요?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 해구리군에 확실히 원은 존재했습니다. 과연 여기가 사건의 무대인 하라샤 하마였던 것일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이상은 현지 조사를 하지 않으면 더 자세히 알 수 없는 데다가 이번 고문서에서는 하라야도리 또는 하라샤 하마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므로 우선 단서를 잡은 것에 만족하고 그 수색은 여기서 일단락하려다 더욱 흥미로운 지명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미나토라는 곳입니다. 좀 전에 원에서도 멀지 않으며 조금 남쪽으로 이동한 장소입니다. 자료의 원문에서 그대로 읽으면 보시의 어떤 미나토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사실 이처럼 미나토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지도에서도 미나토의 표기가 보였다는 점이지만 일단 지명 찾기는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슈에 표류한 이국의 배에는 그림 속에 이상한 문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 문자는 아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박힌의 것은 4자였지만 이번 것은 5문자로 보였는데 그 글자 삼각형 원형의 위치가 박힌의 그것과는 좌우로 반대였던 것입니다. 혹시 그림과 이야기가 여러 번 필사되어 각지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바뀐 것일까요? 한자처럼 보이는 것과 기호가 섞인 듯한 모양이 무언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상세불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에도시대의 농촌은 그 독립성이 높은 자치 조직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지역의 운영을 하던 사람은 영주가 아닌 그 마을에서 선정된 훌륭한 백성이었고 그를 무라야군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주는 직접 지배하지 않고 그들의 무라야군인을 창구로서 그 지역의 일들을 일체 모두 맡겨 위탁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협상, 결정 등을 언약이 아니라 제대로 의정서로 문서에 남긴 시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덕분에 엄청난 종이 자료가 오늘까지도 여전히 남아서 그 문서에서 당시 농촌의 모습을 추측하는 단서로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상한 배의 표착 사건도 먼저 무라야쿠닌이 현장 검증을 실시하여 그 사건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보관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막부 시대의 외국 배에 대한 대응이 당시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텅 빈 배 사건이 일어난 교화 3년보다 거슬러 올라간 12년 전 관정 4년 막부는 이국선 취급법을 정했는데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무렵부터 전국의 연안에 외국 선박이 자주 나타나는 사건이 나서 그와 관련한 보호가 급증하기 시작한 때였고 그러한 것에 대한 위기감이 그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만약 그 외국 배가 도착한 경우 우선 사람을 보내어 배의 성격 및 내항의 목적들을 확인하고 그때 상대가 순순히 응하면 최대한 원만하게 하며 그 외국의 배는 마음대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류한 후 그 탑승자는 감시하에 두고 있었고 막부의 조치를 기다리게 되는데 만약 그것을 불응할 시에는 즉시 제거하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칙이 나오고 그 이후 당분간은 외국선의 소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따라서 그 막부는 점차 경계심을 풀고 부드럽게 바뀌어 약 15년 후 문화 3년에는 좌초 선박에 필요한 식량과 연료도 주어서 떠나게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직후에 러시아 군함이 일으킨 에조 습격 사건을 계기로 막부는 다시 강경 노선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는데, 이후 이국의 배는 원칙적으로 타격을 주어 몰아내는 엄격한 대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노선이었던 때에도 관정에서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만큼은 일찍부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았고, 관정 5년에 러시아 선박에 나온 통보에는 국교가 없는 이국 배가 도래한 경우 그 승무원을 체포하거나 해상에서 물리치거나, 표류 선박의 경우 파괴된 선박의 승무원은 종신 징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텅 빈 배의 표착 사건이 일어난 교화 3년은 아직 관정 3년의 이국선 취급법이 막부의 경계감이 희미해져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국선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만한 처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시에는 이국배의 감시, 체포, 조사 등의 업무가 모든 지역의 영민들이 실시하게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생활이 걸려있던 어민들은 되도록이면 사건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역의 부담을 우려하여 사건을 흐지부지하기 위해서 그 배를 바다로 되돌려버리는 대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럼 이제 배를 타고 있던 여성에 대한 묘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닷새 정도 살아있어서 그동안 음식을 주었지만 먹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여성이 마지막에 죽어버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다른 자료와의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다른 문서인 바키 문서에서는 그녀를 배에 돌려보내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지만, 그 이외의 문서는 결국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말해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묘사로는 그 중에 미묘하게 다른 것도 있었지만 반죽이 담긴 항아리가 있었다는 이 대목은 다른 대부분의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묘사로는 일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다른 자료들처럼 역시 서로 그녀와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특히 손을 모아 라는 부분이 흥미로운데, 이 여성은 불교계의 나라에서 온 것이었을까요? 여담으로써 일본이 언제부터 나라를 일본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다이호 율령에서부터라는 설이 유력했지만, 약 10여 년 전 중국의 고도 시안에서 발견된 678년의 묘지에 일본이라는 문자가 발견되어 이에 따라 기존의 정설에서 더욱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여인의 묘사로는 남쪽을 향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에 남쪽이라는 것이 우연히 그쪽을 향한 것뿐인지, 아니면 남방에서 온 표착인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 또한 다른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매우 흥미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 그곳에 표류하여 도착한 여성의 모습은 첫 번째, 닷새 정도 살아있어 그동안 음식을 주었지만 먹지 않았다. 두 번째, 반죽을 넣은 항아리를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 일본인을 보고 손을 모아 뭔가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네 번째, 남쪽을 향하고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몰랐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의 기존의 텅 빈 배 관련 자료에 비해 매우 간결한 문장이지만 그 내용만큼은 매우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 여인이 죽기 직전인 5일째 저녁에 수수께끼 같은 이상한 문자를 그녀가 남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이었을까요? 혹시 그것은 그녀의 유서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물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른 자료에서도 그 이상한 문자가 있었고, 하지만 여기처럼 이러한 유언 같은 것을 쓰듯 남긴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그녀가 쇠약해져서인지 그녀가 숨이 끊어지고 사원에 묻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결말 또한 다른 문서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텅 빈 배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크게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 내용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 문서 내용 중에 텅 빈 배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둘째, 다른 자료와 그녀가 표류하다 도착한 위치가 서로 다르다. 셋째, 수수께끼의 우주 문자 같은 것이 다른 자료와는 그 모양새가 약간 다르다. 넷째, 그 사건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등 보고서 또는 기록서 같은 느낌이다. 다섯째, 이야기의 결말이 기존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다. 여섯째, 그녀는 죽기 직전에 수수께끼의 문자를 남겼다. 이 정도가 이 이야기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박힌의 문서와 서로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기까지 내용을 파헤쳐 본 결과 과연 이것은 지금까지의 텅 빈 배와는 다른 계통의 문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기록 사본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힌의 문서는 기존의 문서를 참고로 적당히 이야기를 바꾸어 만든 창작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의 기록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나름대로의 추리를 해보자면, 먼저 보슈에서 수수께끼의 이국배가 표착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한편 히타치국을 중심으로 옛부터 전해지고 있었던 텅 빈 배의 전설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이야기가 각각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해져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혼합하게 되고, 이번 고문서에 텅 빈 배라는 키워드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것이 이른바 텅 빈 배 전설이란 출신의 또 다른 자료임을 짐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원래는 이국배의 표착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되는 것이며, 교화 3년이라는 전국 각지에서 이국배의 목격 사건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대를 그 배경으로 이국이나 이방인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나중에 텅 빈 배의 이야기가 겹쳐 이상한 이야기로서 그 이야기가 박힌의 텅 빈 배와 이방인 여자로 변화해 갔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히타치국과 안보국이라는 그 배경이 다른 것은 박힌이 안보국의 정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좌초선박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각 지역의 전설의 원 재료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어떤 사람이 주장하길 그것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그 배를 포획한 어부들 중 한 분이셨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일본인보다 작았지만 완벽하게 발달한 육체를 가졌으며 그녀에게서는 꽃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녀는 정말 UFO를 타고 온 이계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작은 배를 타고 표류하다 도착한 다른 나라의 외국인이었을까요? 다소 긴 내용의 이야기였고 처음에는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생각했었지만 어쩌다 보니 다소 긴 내용의 이야기가 되어 평소와는 좀 색다르게 그 내용을 추리 형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이 그만 길어져 버렸네요. 어쨌건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